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한 헤지펀드에서 일하던 시니어 트레이더가 혼자서 조용히 모든 포지션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회사 전체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열흘 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그 동료들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지만 그 트레이더의 계좌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산길에서 누군가 스포츠카를 전속력으로 몰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대단한 실력자라고 칭찬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이 직관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 곧 그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 역설을 평생의 연구 주제로 삼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탈의 창업자 하워드 막스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연평균 약 19%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그 비결을 얼마나 더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잃었느냐에서 찾습니다. 그에 져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서를 넘어 생존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는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챕터, 바로 리스크 통제의 원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리스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리스크의 본질은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리스크는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보이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헤엄치는 상어처럼 물이 잔잔할수록 시장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착각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2000년대 초 IT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 기술주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젊은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200%, 300%를 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금을 보유하거나 우량 배당주만 고집하던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친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조롱받았죠. 하지만 2002년 나스닥이 고점 대비 78% 폭락했을 때 조롱받던 신중한 투자자들이 살아남았고 영웅처럼 보이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리스크에 숨겨진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에서 잃지 않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흔한 착각부터 깨야 합니다. 올해 50% 잃었으니 내년에 50%만 벌면 원금 회복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손실과 수익 사이에는 아주 잔인한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1억 원이 있었는데 50%를 잃으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5천만 원에서 원금인 1억으로 돌아가려면 얼마의 수익률이 필요할까요? 50%가 아닙니다. 정확히 100%, 즉 2배를 벌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20%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50% 손실단 한 번이 버핏이 4년 동안 묵묵히 쌓아야 할 수익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함께 잃은 겁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들여다볼까요? 만약 90%를 잃는다면 1억이 1천만 원이 된다면 원금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은 무려 900%입니다. 9배를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버핏의 연 20% 수익률을 적용해도 이것을 달성하는데 약 1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90%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이미 무너져 13년의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큰 손실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투자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복리는 오직 시간이 충분할 때만 진짜 마법을 발휘합니다. 25살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35살에 시작한 사람은 같은 금액을 넣어도 40년 뒤 결과가 수십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30살에 큰 손실을 입고 회복에 10년을 쓴다면 그 사람은 40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은 돈과 시간, 두 가지를 동시에 앗아갑니다. 이쯤에서 찰리 멍거의 말이 생각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자 버핏의 40년 파트너였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절대 가지 않을 테니까. 언뜻 듣기에 기이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통찰입니다. 어떤 상황이 치명적 손실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손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투자의 세계에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주식시장이 아닌 공학에서 왔습니다. 교량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생각해봅시다. 이 다리를 지나는 차량의 최대 하중이 10톤이라면 딱 10톤짜리 교량을 만들면 충분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재료는 시간이 지나며 노화되고 예상치 못한 과적 차량이 올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계산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량 설계에서는 최소 3배, 때로는 5배의 내하중으로 설계합니다. 10톤짜리 다리가 필요하다면 30톤을 버티도록 짓는 것입니다. 그 여유분이 안전마진입니다. 평소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여유분이 예상 밖의 상황에서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투자에서도 정확히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안전마진은 투자자가 틀렸을 때 살아남게 해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이 개념을 주식 투자에 체계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버핏의 스승이자 컬럼비아 대학교의 전설적인 교수였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라고 추정된다면 $6나 심지어 $4에 사야 한다. 단순히 싸게 사라는 욕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추정이 틀릴 수 있고 기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시장이 한동안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오류의 여지를 가격에 미리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자란 $1짜리 물건을 40센트에 사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안전마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익 극대화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 원칙을 평생의 투자 철학으로 삼았고 지금도 충분히 싸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렇게 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승장을 다 놓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안전마진을 고집하다 보면 분명히 저 종목 3배 올랐는데 나는 구경만 했네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용입니다. 교량 설계자가 재료를 더 튼튼하게 쓰느라 비용이 더 들었다고 아쉬워하지 않듯이 안전마진을 지키는 비용은 기꺼이 치러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마진이 오히려 수익률을 높입니다. 안전마진을 지키며 투자하는 사람은 폭락장에서 큰 손실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투매할 때 그 사람에게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진짜 저렴해진 좋은 자산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안전마진은 방어막이자 동시에 공격의 발판입니다. 안전마진이 왜 겸손함의 표현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진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자도 심지어 버핏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버핏 본인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안전마진을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역설적이게도 이 겸손함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전략이 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것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2명의 가상 펀드 매니저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토끼 매니저로 1년 차에 운이 좋아 100%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2년 차에 시장이 뒤집히면서 50%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중한 거북이 매니저로 최우량 자산에만 집중하며 매년 안정적으로 15%씩 벌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첫 번째가 훨씬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2년 후 결과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모두 처음에 1억 원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합니다. 토끼 매니저는 1년 차에 100% 수익으로 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차에 50% 손실로 다시 1억 원이 됩니다.
2년을 심장 졸이며 일했는데 결국 원금 그대로, 수익은 0원입니다. 거북이 매니저는 어떨까요? 1년 차에 15% 수익으로 1억 1,500만 원, 2년 차에 또 15% 수익으로 약 1억 3,200만 원이 됩니다. 조용히 아무 소란 없이 32%를 벌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10년, 20년으로 늘려보면 차이는 더욱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복리의 마법은 중단 없이 이어질 때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제 주가 역사를 보면 이것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단 한 해의 눈부신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1965년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단 한 번도 크게 끊기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수백만 %에 달하는 기적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복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큰 손실이 나면 그동안 쌓아온 복리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곱셈이 이어져도 마지막에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 됩니다. 1998년 천재 수학자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모여 만든 헤지펀드 LTCM은 4년간 평균 40%의 놀라운 수익을 냈지만 단 한 번의 러시아 채무불이행 사태로 수개월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복리 엔진은 한 번 꺼지면 다시 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합니다. 투자 심리학에서 패스트 이즈 슬로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대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순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고 투자 여정 자체가 끝납니다. 반면 느리게 보이는 장기 투자자들은 목적지까지 꾸준히 도달합니다. 빠르게 가려다 길 밖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람과 느리지만 길 위에 남아있는 사람, 둘 중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쪽은 분명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제시합니다. 프로 테니스 경기와 아마추어 테니스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페더러나 조코비치 같은 프로 선수들은 위험한 스매시로 포인트를 직접 따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통계적으로 80% 이상의 포인트가 상대방의 실수에서 나옵니다. 공을 네트에 걸거나 코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투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상대는 수십조 원의 자본과 슈퍼컴퓨터, 그리고 수십 년 경험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 상대에게 화려한 스매시를 날리고 이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을 코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실수하는 것을 기다리면서요. 주식으로 치면 이것은 세 가지 실천 원칙으로 구체화됩니다. 첫째, 이미 충분히 오른 인기 종목에는 뒤늦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둘째, 빌린 돈, 즉 레버리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셋째,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시장에서 코트 밖으로 나갈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해 가장 극적인 수익을 낸 사람들은 시장 붕괴에 직접 베팅한 일부 공매도 헤지펀드였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들처럼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그 위기를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레버리지 없이 안전한 자산 비중을 유지하며 그냥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폭락 때 50%, 60%가 빠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만 빌린 돈이 없었기에 마진콜도 없었고 강제 청산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강세장이 오래 지속되면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리스크를 통제하며 신중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년 30%, 40%씩 버는 공격적인 투자자들 옆에서 10%, 12%만 버는 신중한 투자자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심리적 압박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시점에 신중한 투자자들이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시장의 흥분에 동참하게 되는데 정확히 그 순간이 파티가 끝나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수가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강세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쓰든 과대평가된 자산을 보유하든 모두 수익이 납니다. 리스크는 숨어 있고 모두가 천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꺾이는 순간 안전마진 없이 달려온 사람들은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묵묵히 리스크를 통제해온 사람의 진가가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결과가 좋다고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는 평온할 때 보이지 않다가 위기 때 드러납니다. 둘째, 50% 손실은 100% 수익으로만 회복되며 90%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손실은 돈과 시간, 복리 엔진을 한꺼번에 앗아갑니다. 셋째, 안전마진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전략입니다. 넷째, 아마추어 투자자의 최강 전략은 이기려 하지 않고 지지 않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 잃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게임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심을 땅이 없으면 소용없지만 땅을 지킨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려함보다 생존을 선택한 투자자들에게 시간은 언제나 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현금을 들고 기다린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하워드 막스 책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개념을 다룰 것입니다. 바로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시장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사이클을 읽을 줄 알면 겨울에 두꺼운 옷을 챙기고 봄이 올 때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계절이 어디인지 다음 시간에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